리스크 프리미엄이란 리스크 자산의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유명한 CAPM의 식은 위와 같고 기대 수익률과 베타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다. 모든 위험은 베타로 총정리가 된다는 뜻을 가진다. 베타가 모든 위험을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베타와 기대 수익률은 직선의 명확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는 금융 분야에서 근대에서 이룬 큰 업적 중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금융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파생상품이란 다른 상품으로부터 파생된 상품. 페이오프가 다른 상품이나 다른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서 김태균이 일본에서 홈런을 쳤는데 사람들이 야구장 내 롯데리아로 갑자기 몰려갔다. 왜냐하면 할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태균 버거의 가격이 김태균의 퍼포먼스에서 파생되어 이루어진 경우가 이것이다. 워런 버핏은 파생상품을 폄하하면서 시한폭탄, 대량 판매의 금융무기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버크셔의 셔의 자체가 보험, 즉 풋 옵션이며 파생상품이다. 이것을 팔고 있다니 아이러니하다. 국내 파생상품 장내 거래 대부분은 주식이다. 2010년, 2011년에는 국내에서 주식 관련 파생상품이 위축되기도 했다. 국내 파생상품의 장외, 거래 합계는 훨씬 크다. 장내에 비해 60에서 70배이다. 우리는 주로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고 그 다음이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이다. 전세계 거래소 시장의 옵션과 선물의 거래 규모는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를 겪으면서 세계 시장도 많이 위축되었다. 옵션 시장이 선물 시장에 비해 규모는 크다. 장외 시장, 즉 OTC에서는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이 가장 크다. 통화 관련 파생상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선물 퓨처즈,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이 가장 크다. 국민은 이자율 파생상품이 76%, 외환 관련 선물은 2%이다. 이것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통화 선물이 좀 더 많고 이자율 선물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아시아 퍼시픽의 경우 통화 선물이 24%로 더 많이 늘어있고 이자율 선물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전체적으로는 북미가 과반을 차지한다. 아시아 퍼시픽은 7.43%에 불과하다. 옵션즈. 선물의 경우와 차이가 나는데 북미의 경우 주식 옵션, 이자율 파생상품이 반반 비율이다. 통화 옵션은 1%에 불과하다. 유럽은 주식 옵션이 69%로 높고 이자율 옵션은 30.7%이고 통화 옵션은 0.06%로 매우 작다. 아시아 퍼시픽은 거의 다 주식 옵션, 99.97%이다. 옵션의 경우 유럽이 크다. 우리 장내 파생상품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했다. 1968년도 선물한 거래, 즉 은행과의 외국환에 대한 선도거래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실제로 거래소에 선물이 상장되어 거래되기는 1996년 5월이 처음이다. 파생 관련 투자자의 손실로는 2011년에 도이치 뱅크 사건 등 사회 문제로 인해 다양한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강력한 조치였다. 개인 투자자는 80시간 교육 이수해야 파생거래를 할 수 있다. 개인의 비중도 줄었지만 기관의 비중도 줄어버렸다. 대신 외국인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서 50% 이상이며 외국인의 텃밭이 되어버렸다. 파생상품이 최소한 나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회적 문제만 야기시키고 시장을 교란하는 것 이외에 무슨 기능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교수할 때 농장하는 집의 아이가 말한 파생상품에 대해 말한 것이 있다. 자신의 부모는 개인 농부인데 항상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농산물 가격에 대해 해칭을 한다. 발전된 파생시장이 필요하다. 낮은 비용으로 원하는 해칭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예전에는 가부장적 대가족이었지만 이제는 미래에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한다. 흑저가 없으면 파생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투기자만으로 파생시장이 존재할 수 없다. 파생시장은 투기시장이 아니라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해주는 위험관리시장으로 봐야 한다. 파생거래의 목적 1. 시장위험 해지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 2. 투자 전략 목적, 투자 결과를 늘리기 등등. 3. 에셋 라이어빌러티, 즉 자산부채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도 14%이다. 선도계약, 선물계약의 정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특정 자산을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샀거나 파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계약이란 삼방 계약으로 서로 의무관계가 발생한다. 이 부분이 옵션과의 큰 차이이다. 농사짓는 분들은 천재지변 등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큰 영향을 받고 이것이 회피하고 싶은 위험이다. 그 결과는 엄청난 위험들이 될 수도 있다. 선물 상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초 상품을 미래에 사고 파는 것이다. 미래에 사고 팔 고정 가격을 어떻게 현 시점에 결정할 것인가? 가 키가 되는 이슈. 일본 쌀 거래소가 최초 선물 선도 거래였고 시카고, 런던에서도 거래소가 있었다. 코스피 200 선물은 계약의 크기 25만을 곱하면 된다. 1거래당 8,500만원 정도 됨. 가격 변동 제한을 두고 있다. 1단계는 8%이다. 실물이 없이 이익과 손실만 계산한다. 거래량은 거래된 거래수이다. 거래대금 22조 원이 거래된다. 선도와 선물의 만기 때 현금 흐름을 보면 예를 들어 선물 매도 경우에 내가 100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현물이 120원 한다면 120원짜리 현물을 주고 100원밖에 못 받으니 20원 손실이고 만약 현물이 80원으로 떨어져 있으면 80원짜리 현물 주고 100원 받으니 20원 이익이다. 전형적인 선물의 거래는 필에서 수신호로 했었다. 청산소가 모든 거래의 상대자가 되게 해서 거래의 효율성과 이행 위험 줄였다. 이로써 위험을 관리하며 거래 비용을 낮춘다. 한국은 처음부터 컴퓨터 거래를 했다. 그래서 핏은 있으나 사람 없다. 선도, 선물의 특성과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보면 마어진, 즉 증거금은 이행 보장을 위한 예치금이다. 이니셜 마어진, 즉 IM이 있고 메인터넌스 마어진, 즉 MM이 있다. 선물에만 있는 특성 중 하나로 일일 정산이 있다. 선도 계약의 경우는 만기에 한꺼번에 정산이 된다. 4월 2일 선물 가격이 39.5센트로 하락했고 나는 40센트에 사기로 한롱 포지션이다. 그래서 나는 그 가격만큼 $200 손실이 되고 마어진 어카운트에 잔액이 돈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39.5센트에 한 것으로 된다. 4월 3일 이익을 본다. 내 구자에 $400가 들어옴. 선물 가격이 40.5센트가 되는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된다. IM, 이니셜 마어진을 상회하는 $200는 언제라도 인출 가능. (4월 4일) 마진 콜 상황이다. 마진 어카운트가 MM, 메인터넌스 마어진 밑으로 떨어지게 됨. 이럴 때는 IM 수준으로 회복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됨. 이것을 마진 콜이라고 부른다. 마어진 콜로서 $800를 추가로 넣어야 한다. 만약 마진 콜을 어기면 청산소에서는 이 계약을 바로 반대 매매를 해서 정리를 해버린다. 나의 롱 포지션은 없어지고 내 어카운트에 $800는 남아있게 된다. 내일 정산하는 이유는 나중에 누적되어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시장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격이 원래로 회복된다면 선도 계약은 만기일에 일괄정산하기에 중간에 마지막에도 아무런 현금 흐름이 없는 결과가 된다. 선물은 중간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므로 그 현금 흐름에 대한 시간 가치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 이를 숨기고 손실이 누적되어서 마진콜이 늘어가고 큰 금융회사가 망하게 된 사건도 있다. 베어링스 은행 사건이다. 선물 시장의 또 다른 점은 청산소, 클리어링 하우스이다. 헌트 브러더즈가 거대한 포지션의 은을 매집, 롱 포지션을 한 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숏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 나중에 포지션을 롱으로 바꾸려고 해도 숏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매집을 해서 헌트 브러더즈만 돈을 번 케이스이다. 이는 물건을 풀고 있지 않다가 가격 올라가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경우이다.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간의 관련이 된다. 0.65%만 현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바뀐 듯하다. 안정장치로는 데일리 프라이스 리미트, 가격 변동 제한, 서키트 브레이커, 모든 주식 및 현물 거래가 30분간 정지. 사이드 카어는 선물 시장의 급등락 시에 현물 시장의 급변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만을 잠시 정지시키는 것이다. 선물 거래는 매우 레버리지가 높다. 초기 거래는 계약으로 현금 흐름을 동반하지 않는다. 물론 마진이 있어서 현금이 묶이기는 하지만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음. 선물은 마진만 넣어 놓으면 숏 포지션 취하기가
롱, 포지션 취하기와 마찬가지로 쉽다. 현물 시장에는 물건을 직접 사서 해야 하기에 숏을 하기에는 쉽지 않고 비용도 크다. 가지고 있던 포지션에서 벗어나는 것도 매우 쉽다.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 상계 등 12시에 온스당 $400를 롱, 포지션 취하고 2시에 $420이 되어 숏 포지션 취함. 그러면 청산소는 같은 청산소에 반대 포지션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를 정리해서 상계에서 차액인 $20를 내 어카운트에 넣어준다. 그게 끝이다. 현물에서 거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자를 만나야 하는 등 불편하고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 선물에서는 거래가 쉽다. 실물을 사고 보관, 선적, 이송 등이 필요 없다.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도 드물다. 0.65%이며 공급자, 수요자 모두 평소 거래하던 거래처가 있다. 만기가 되기 전에 그 실제 인수도를 하기 전에 반대 매매로 정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선물시장은 위험관리하고 매우 효율적 수단으로 현물시장에서의 비용을 줄이고 기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의 펀더멘탈에도 영향을 준다. 어떤 상품은 선물시장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존재를 위한 팩터들을 살펴보면 표준화된 기초상품들이 충분히 존재해야 한다. 가격 변동이 충분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가격 변동이 낮은 상품은 위험도 낮아서 선물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트레이딩이 근본이 되는 코어 액티비티가 있어야 한다. 즉 해저들 간의 거래가 있어야 선물 시장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물론 투기자들이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어 액티비티가 있어서 매력적이다. 다양성도 필요하다. 철강 제품은 안 된다. 분산 비용이 커야 함. 분산 비용이 작다면 위험을 낮은 비용으로 제거할 수 있기에 선물이 필요 없다. 선물과 경쟁관계에 있는 계약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많이 존재하면 굳이 그 선물 시장이 필요 없을 것이다. 논쟁이 되는 부분은 오히려 선물 시장이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베너핏이 실제로 있나?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답을 하자면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의 감소를 실제로 가져왔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 가격인 선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까? 아비트라지, 차익거래에 의해 선물 거래를 복제해서 현물 거래를 통해 복제 거래한 것과 선물 거래를 비교한다. 추가로 드는 비용은 코스트 오브 캐리라고 한다. 그래서 선물 가격은 $1,100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차익거래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결국 선물 가격과 코스트 오브 캐리가 같아지도록 시장 가격이 조절된다. 즉, 현물이 오르거나 선물이 내리거나 한다. 지수 선물을 예로 들면 대상을 S&P 500에 대한 선물로 하고 9월 물 선물 가격이 442.85이고 기회비용은 이자와 같다. 선물과 만기가 같은 국채 트레저리 빌의 이자율이 2.98%라는 것을 찾았다. 4개월 동안이다. 5월 9월. 뭔가 비용을 줄여주는 네거티브 코스트, 베너핏이 있는 것 같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다. 캐나다 달러를 가지고 현물 가격 0.7888이고 선물 가격 9월 물 0.7824이다. 외환의 경우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나오고 그것은 그 나라의 이자율 5.4를 반영한다. 캐나다 달러를 사서 은행에 보관했을 때 생기는 일종의 배당인 셈이다. 프라임 레이트란 돈을 은행에서 빌릴 때의 이자율이 6%이므로 은행의 예금시는 더 낮게 5.4%가 맞다. 옥수수와 커피의 선물의 경우 옥수수는 부셀당, 커피는 파운드당이다. 스파트이란 현물 가격을 말한다. 옥수수의 경우는 코스트 오브 캐리 모형에서 D가 마이너스 15.04%이므로 음수의 의미처럼 비용이 기회 비용 이상의 큰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창고 보관 등을 말한다. 커피의 경우 D가 8.04%로 여기서는 양수이다. 컨비니언스 일드란 실물 상품의 소유자들에게 발생되는 서비스들을 의미한다. 미래에 인도되는 계약의 소유자들에게는 발생되지 않는다. 커피의 경우 늦은 봄까지는 공급이 딸리는 경우가 많다. 재고를 가지고 있기에 발생하는 이익이 컨비니언스 일드가 된다. 작년에 수확된 커피가 1년 내내 소비가 되고 수확기가 가까워지면서 재고가 떨어져가는 상황이다. 이 시기에 커피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만약 이때 커피를 가지고 있다면 높은 가격의 커피를 팔고 수확 이후에 낮은 가격으로 되사면 된다. 내재적인 배당금과 같은 것이다. 옥수수의 경우 옥수수는 가을, 초겨울에 넘쳐나며 보관 비용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코스트 오브 캐리 모형의 요소들로는 현물 시장의 상품의 현물 가격이 있다. 현물 살 때 쓴 기회비용, 즉 그 기간에 벌지 못한 기회비용이다. 보관 비용이 있다. 직접 지급해야 하는 배송, 창고 보관, 보험비, 오래 보관할 때 부패, 가치 떨어지는 등의 임플리시트한 비용도 있다. 비용을 줄여주는 네거티브 코스트, 즉 베너핏도 있다. 주식 보유하면 생기는 배당금, 채권의 이자, 외국환 이자, 그리고 생물은 가지고 있으면 새끼들이 생긴다. 옵션은 3명의 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했고 우리 생활의 관련성이 크다. 옵션이란 선물 계약과 유사하게 미래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차이는 옵션은 상방의 의무가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라는 점이 다르다. 미래의 어느 시점 혹은 그 이전에 특정한 수량의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팔거나 사는 권리이며 포기할 수도 있다. 행사 가격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엑서사이즈 프라이스, 만기일 엑스퍼레이션 데이트도 있다. Call option. Put option. 만기일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은 유러피언 옵션즈. 만기일이나 그 이전에도 가능한 것은 아메리칸 옵션즈. 콜 옵션 매수의 경우를 보자. Buying a July call on IBM이다. IBM 주식에 대한 7월 만기 콜 옵션을 매수한다면 해월의 세 번째 금요일 다음 토요일이 옵션의 만기일. 1994년 7월 16일이다. 이 옵션을 매수한다는 것은 프리미엄 계산은 4 더하기 4분의 3, 즉 4.75이다. 만기일이 되어서 만약 만기일 주식 가격이 $65가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이 주식을 $55에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55가 행사가다. 그래서 행사하는 것이 맞을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해보고 이 경우는 당연히 행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55를 지불하고 $65짜리 IBM 주식을 받게 됨 $10 수익인 셈이다. 만기일이 되고 만약 만기일 주식 가격이 $50가 된다면 이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왜냐하면 옵션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행사를 해야 하는데 만기일을 깜빡 잊어도 옵션 청산소에서 처리하고 계좌에 입금해준다. 콜 옵션 매도의 경우를 보자. 셀링 어 줄라이 콜 온 IBM인 경우다. 그렇다면 IBM 주식에 대한 7월 만기 콜 옵션 매도한다면 셀링, 라이팅. 만기일이 되어서 만약 만기일 주식 가격이 $65가 된다면 5565. 콜 옵션의 페이오프, 이득과 주식 가격의 그래프는 위와 같다. 옵션은 불리할 경우 행사를 안 하면 된다. 이는 선물과의 차이이다. 그리고 음수의 현금 흐름은 없기에 0에서 막혀져 있는 현금 흐름이다. 삼각형 모양만 보고도 콜옵션 매수 포지션인지 콜옵션 매도 포지션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 10기, 옵션의 만기 전, 현재 T 시점에서의 콜옵션 가격을 표시하는 곡선이고 현재 가격이다. 10기, 본질 가치, 여기서는 $3, 현재 행사했을 때의 가치이다. 즉, 옵션을 행사했을 때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Value of waiting. 옵션의 현재 가격과 본질 가격과의 차이. 풋옵션 매수를 살펴보자. IBM 주식을 10월 22일이나 그 이전에 $55를 받고 팔 권리이다. 만약 만기일이 되어 주식 가격이 $65가 되었다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65 주식을 $55만 받고 팔겠습니까? 아닙니다. 권리 포기하면 된다. 만약 만기일이 되어 주식 가격이 $50가 되었다면 이 경우 $50 주식을 주고 $55를 받는 경우가 되므로 당연히 행사한다. 행사가 $55인 경우이다. 풋옵션 매수 포지션, 풋옵션 매도 포지션도 삼각형 모양만 보고 알아야 한다. 만기일 이전에 풋옵션의 가격. 2020년 11월 23일자 12월 옵션의 거래 가격들의 모습이다. 특정 회사의 HTS 화면인데 행사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다 가운데 줄이다. 나오지는 않지만 아래 위로 수많은 행사가들이 있다. 가운데 칠해진 행사가 347.50인데 항상 현재 지수의 레벨에 가장 가까운 행사가를 표시해서 참고가 되게 한다. 이달의 코스피 200 지수는 348.46이었다. 현재 옵션의 행사가와 주가의 수준에 따라 머니니스를 구분하는 용어들을 살펴본다. ATM, 애터머니, 난, 만약 현재 주가와 행사가와 같은 경우는 애터머니라고 부른다. ATM.
등가격 옵션이며 콜과 풋이 같다. ITM in the money는 본질적 가치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내가격이라고 하며 콜 풋이 서로 다르다. OTM out of the money는 본질적 가치가 0인지여 내가격이다. 왼쪽 위가 OTM, 매가격이 된다. 레냐하면 콜옵션이고 현재 지수보다 행사가가 더 높은 경우이기에 그렇다. 왼쪽 아래는 ITM, 내가격이 된다. 콜옵션이고 현재 지수보다 행사가가 더 낮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케이스가 된다. 본질 가치도 양인 상태이다. 오른쪽 풋옵션은 반대의 형태가 된다. 더 세부적인 정보인데 이 정도 정보는 항상 제공이 된다. 12월 물콜 옵션인데 행사가가 347.5인. 지수의 레벨이 주어진다. 코스피 200. 선물의 가격도 참고로 주어져 있다. 이론적 가격도 주어져 있다. 5.98. 이론 가격 결정되는 방식은 나중에 검토한다. 과거 변동은 코스피 200 지수의 과거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변동성, 즉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 내재 변동은 옵션 가격에 내포되어 있는 표준 편차의 값이다. 코스피 200 지수의 값과 이자율이 주어지면 옵션의 가격으로부터 이 내재 변동성을 찾아낼 수 있다.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 등의 용어는 옵션 거래자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숫자들이다. 옵션 가격에 대한 다른 팩터들에 대한 민감도를 표현한다. 델타란 기초 상품의 가격이 오르내릴 때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가에 민감도를 보여준다. 53.92는 퍼센트 값으로 지수가 1포인트 움직일 때 이 콜옵션은 0.5392포인트 움직인다는 의미이다. 기울기를 나타내는 1차 미분의 개념인 옵션의 승수는 현재 25만이다. 규제의 정도에 따라 자주 바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이었다. 만기일 선물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목요일 다음 금요일이다. 여기서 잔존일, 즉 만기일까지 남은 날은 18일이다. 옵션 가격의 특성을 보기 위해 내일의 옵션 가격의 변화율을 보면 빨간 선이 기초 자산인 코스피 200의 등락률인데 1.8% 오른 날이다.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다. 파란 선은 옵션의 일별 가격 변화율이며 크게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행사가 100인 8월물 콜옵션은 0.1에서 0.29로 변함. 즉, 단 하루의 수익률이 190%라는 얘기이다. 레버리지로 보면 104.5배의 레버리지를 가진 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콜 옵션의 등락이 크기 때문에 이 수익률에 이끌려 투자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루는 플러스 50%, 어느 하루는 마이너스 60%라는 것이 문제다. 위험성이 높다. 풋 옵션도 마찬가지이다. 레버리지가 큰 것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2010년 11월 11일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7.62% 움직였고 시가 대비 종가는 2.88% 떨어짐. 동시호가가 시작되기 직전인 2시 50분의 수준을 보면 254.62로서 시가 대비 약 0.094 정도 떨어진 것에 불과했다. 동시호가 시간에 지수가 마이너스 2.78% 갑자기 떨어졌다. 동시호가 시간에는 모든 거래가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고 취합이 되어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일 가격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낮은 가격에 시장이 클리어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셀 오더가 있었다는 것이다. 행사가가 250이고 이 날이 만기인 풋옵션의 가격 변동을 보자. 행사가가 250이므로 지수가 254.59 근처에 있던 2시 50분 이전에는 본질 가치가 제로이다. 내가격 풋 옵션이며 만기가 몇 분 남지도 않아서 거의 그 수준에서 끝나게 되므로 저 옵션 가격은 최저 가격인 0.01이 되었을 것임. 그런데 지수가 갑자기 247.51로 하락해서 지수가 행사 가격 250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풋옵션은 행사가 되는 것이고 그 차액인 2.49, 즉 250-247.51가 페이오프가 된다. 이 경우의 수익률을 보면 0.1에서 2.49가 되므로 순식간에 249배가 된 것임. 1억 원어치 풋 옵션이 있었으면 순식간에 249억 원이 된 것이다. 도이치뱅크의 매시브한 팔자 주문 때문에 시장이 교란되었다. 이후 6개월 정도 거래 중지 조치가 되었다. 자신들은 정상적인 해지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너무 큰 거래라서 저스터파이하기 어렵다. 풋옵션을 미리 사두고 현물 시장에서 매시브한 셀 오더를 낸다. 현물은 약간 손실? 하지만 풋옵션에서 이익이 손실을 커버하고도 남는다. 시장의 깊이가 얕은 우리 시장을 공략했던 사건이다.
당시 움직임이 미리 감지되긴 했다. 행사가가 255인 풋옵션의 가격 변화를 보면 동시효과 이전의 지수는 변화가 없는데도 이 옵션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거래된 옵션 가격들을 보면서 옵션 가격의 결정 요인들을 살펴본다. 같은 IBM 주식에 대한 옵션들인데 행사가가 위아래 55, 60인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콜옵션에서 행사가는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풋옵션에서 행사가는 받을 금액이다. LTDS라는 장거리 전화에 특화된 회사에 다른 날짜에 거래된 두 개의 유월물 콜 옵션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주식의 가격이 두 날짜에 동일했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옵션 가격이 하락함. 현재 OTM이므로 본질 가치는 0이다. 옵션 가격은 모두 기다림의 가치이다. 만기가 가까워지면 기다림의 가치는 점점 줄어든다. 왜냐하면 변화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옵션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변하는 정도를 세타라고 하고 음의 값을 가진다. 같은 IBM 옵션에서 이전과 IBM의 주가가 다른 경우는 날짜가 다른 것밖에 없다. 그래서 세타의 효과가 추가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콜 옵션 가격이 떨어질 것을 알 수 있다. 풋 옵션의 경우는 주식을 인도하고 행사가를 받는 것이라 인도할 주식의 가치가 낮아질수록 옵션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만기가 가까워져서 옵션 가격이 낮아져야 함에도 거의 같거나 조금 높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BMC SFT는 작은 회사라 IBM보다 주식의 변동성이 크다. 옵션에서 변동성은 어떤 역할인가? 변동성이 크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 경우 페이오프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포지티브. 노트 주가가 하향으로 갈 가능성도 커지므로 주가가 올라간 베너핏과 상계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옵션은 하방으로는 0에서 막혀 있다. 따라서 변동성이 커져서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그 방향은 0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는 이러한 네거티브 영향이 거의 없다. 즉, 변동성이 클수록 파저티브한 방향에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옵션의 가치가 높아진다. 옵션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발견된 팩터들은 1. 기초상품의 가치, 주가가 높을수록 콜옵션의 가치는 높아지고 풋옵션은 반대이다. 2. 행사가는 콜에서 코스트이고 풋에서는 레버누이다. 콜에서는 네거티브 영향, 풋에서는 파저티브 영향. 상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두 옵션의 경우 마찬가지로 기간이 많이 남을수록 가치는 높다. 4. 변동성. 하방으로 0으로 막혀있는 옵션에서는 변동성이 클수록 좋다.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것은 옵션에서 중요하다. 상당히 복잡한 페이오프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확률도 모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한 모형은 가장 이해하기 쉽고 노벨상의 에센스가 다 들어있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론 가격이다. 현재 주가 100, 미래에 125로 올라가게 되면 이 경우 페이오프는 25가 된다. 75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페이오프는 0이 된다. 그런 옵션의 현재가, 시는 얼마가 될지가 질문이다. 즉, 확률도 모르고 이런 불확실성에서 어떻게 할인해야 할지도 모른다. 일몰일가를 적용하면 되는데,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페이오프가 같아지게 만들면 그 현가는 같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주식 N개를 갖고 채권에 B만큼 투자하는 포트를 생각하자. 일몰일가 적용. 각 상태에서의 페이오프가 각각 같다면 현재가도 같아야 한다. 즉 저 수식처럼 되어야 한다. 답을 풀면 N은 0.5이고 B는 마이너스 34.09이다. B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34.09를 빌린다는 의미이다. 콜옵션의 가격은 15.91로 계산된다. 아비트라지, 차익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콜옵션 가격이 15.91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실제 확률을 몰라도 풀었고, 투자자의 취향을 몰라도 풀었고, 주식의 기대 수익들도 사용하지 않았다. B가 마이너스이기에 내 돈도 쓰면서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식 0.5를 구매하려면 주식 단가가 100이므로 50원이 있어야 함. 그럼 34.09를 빌리고 내 돈 15.91을 넣어서 주식을 구매하게 되면 옵션과 똑같은 페이오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들어가는 내 돈 15.91은 옵션을 구매할 때 들어가는 가격이 된다. 옵션을 산다는 것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실물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옵션에는 이러한 레버리지가 빌트인 되어 있다.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 포트폴리오가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변한다면 이 포트의 가치는 주가의 변화에 n을 곱한 것과 같다. 즉, 주가의 변화에 따른 옵션의 가격 변화율이 바로 n이다. 이것을 옵션의 델타라고 부른다. 옵션 가격을 주식 가격으로 미분한 것이다. 이런 식들이 나오는데 좌측 페이오프가 같다면 우측 현재 가격도 같아야 한다. 얘는 콜옵션 가격의 페이오프 차이, 나누기, 기초상품인 주식의 가치 차이이다. 즉, 콜옵션의 변동폭, 나누기, 주가의 변동폭이다. 이것은 델타와 같다. 콜옵션의 프라이싱 모델화. R은 무위험 채권에 대한 이자율인 것 같고, 이제 Q는 확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유닉한 확률, Q가 존재한다. 항상 노 아비트라지 컨디션에서 유닉한 Q가 존재하는 것은 증명이 되어 있다. 이 컨디션 하에서는 옵션의 페이오프를 이 특이한 확률 Q로 기대치를 구한 다음 이 기대치를 리스크 프리 레이트 할인을 하면 현재가를 구할 수 있다. 리스크 뉴트럴 프라이싱이라는 개념이다. 아비트라지를 허용하지 않는 경제에서는 위험 중립 리스크 뉴트럴 매저, 즉 마틴게일 매저라고 불리는 확률이 존재하며 그 확률을 가지고 기대치를 구한 뒤 무위험 이자율, 리스크 프리, 노 할인을 하면 된다. 옵션 거래창을 그릭스라고 부른다. 그리스 문자들을 활용했기에 그렇다. 델터는 옵션 가격의 주식 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이고 옵션 가격을 주식 가격으로 미분한 것이다. 옵션 가격은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이 델터는 주가 수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앞에서도 봤듯이 델타란 기초 상품의 가격이 오르내릴 때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가의 민감도를 보여준다. 53.92는 퍼센트 값으로 지수가 1포인트 움직일 때 이 콜옵션은 0.5392포인트 움직인다는 의미이다. 기울기를 나타내는 1차 미분의 개념이다. 이것을 옵션의 델타라고 부른다. 또한 콜옵션의 변동폭, 나누기, 주가의 변동폭이다. 이것은 델타와 같다. 감마는 주가가 1포인트 변화할 때 델타가 얼마나 움직이나 하는 것이다. 기울기가 얼마나 움직이냐는 2차 미분이다. 옵션 가격의 곡률을 표현한 것이다. 대가는 옵션 가격의 결정요인 중 하나인 발러틸러티의 민감도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발러틸러티는 계속 변한다. 시장에서 계산한 발러틸러티 혹은 옵션 가격에 내포된 내재 변동성이 항상 리포트되는데 여기서는 우측 상단에 표시된다. 24%. 인플라이 발러틸러티라서 인볼이라고 야칭하다. 세타는 시간 흐름에 따라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하는 수치이다. 시간에 대한 미분값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옵션의 기다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진다. 노는 때로는 이자율의 변화가 옵션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다. 노가 그 측정 방법이다. 옵션 가격을 이자율로 미분한 값이다. 용어들을 보면 투자자들이 옵션들의 여러 조합으로 특이한 구조의 페이오프를 만들어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스트레데는 만기와 행사가가 같은 콜과 풋 옵션의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이 경우 기초 상품의 가격이 작게 움직일 경우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델타 뉴트럴한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V자형을 가진다. 코스트를 고려하면 직선 가로줄을 그려야 한다. 스트랭게는 풋의 행사가가 콜의 행사가보다 낮은 경우이고 오른쪽의 그림이다. 사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서 가로줄 추가했다. 저 사이에서는 네거티브하게 되겠지만 언더라인 에셋이 크게 움직이면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의 포텐셜은 열려있는 형태의 페이오프를 갖게 됨. 이것을 역으로 만든 것은 뒤집은 그림이 되는데 즉 콜옵션과 풋옵션을 둘 다 매도를 한 것이 된다. 언더라인 에셋의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가운데 부분이다. 페이오프가 파저티브하게 되고 벗어나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다. 만기가 가까워 갈 때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투자가 된다. 만기에 가까워지고 언더라인 에셋의 변화가 크지 않을 때 이러한 전략을 쓰기도 한다.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는 4개의 옵션을 거래하는 것인데 그 페이오프의 모양이 나비같이 생겼다. 행사가가 50인 콜옵션을 롱하고 60인 행사가의 콜옵션을 2개를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각각의 페이오프는 네거티브한 모양을 띈다. 처음 한 개의 60 매도 포지션으로는 그래프는 점선으로 상계되는 형태이고 또 한 개의 60 매도 포지션 때문에 다시 내려가는 형태가 된다. 거기에 행사가 70인 콜옵션을 하나 매수하면 오른쪽 아래의 손실과 행사가 70의 콜옵션의 이익과 상계가 되어 결과적으로 가로 직선이 된다. 스트레델과 비슷한 페이오프이지만 나머지 두 가지 추가적인 조합이 있기 때문에 다운사이드가 막혀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hedging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삼각형을 오려붙이기를 잘하면 다양한 상품을 필요에 따라 디자인할 수 있다. https://twitter.com/zkskxh0828 카라님 트윗을 보면 20211210 SLA option. Stock price $1,008.25. Max pain $1,100. Highest call $1,200. Highest put $900. Call OI. Put OI. Total OI. Put call ratio. Y는 오펀 인트러스트를 말하는 것이군. 그리고 다음 트윗들은 콜은 매도하지 않았다. 금요일을 큰 폭 하락으로 마감하여 다음 주 상승 쪽으로 큰 변동성이 일어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켜봐야겠지만 다음 주 만기 옵션은 950포트이 64,000개, 900풋이 67,000개로 평균 금요일에 비해 풋이 2배 가까이 팔려있다. 콜 매도가 지나치게 적은 것은 이번 주 코로나 변이 이슈, 니콜, 파월 발언 모두 나온 상황에 주말에 다른 큰 이슈가 생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옵션 마켓도 다음 주 콜을 매도하는 것을 좀 지양하는 것 같다. 따라서 나도 옵션 마켓을 따라 콜 매도를 잠시 중지했다. 12월 롤러코스터, 변동성의 시작이다. 연말은 텍스 때문에 손실 본 주식들을 매도하느라 변동성이 많은 달이다. 12월 말까진 성장주인 테슬라 같은 주에 매도한 자금이 쏠리니 상승 변동성에도 유의하며 거래를 해야 한다. 내 포지션 850에서 800달러 포트 크레디트 스프레드 1컨트랙트 204달러, 390개 오픈. 일론의 발언으로 하락을 대비해 하루짜리 콜을 팔아 방어를 했다. 오늘 만기 콜이라 만기가 되게 하려 했으나 주가가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장중에 클로즈. 많이 팔린 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1300이지만 1100에도 19,516개로 많이 팔려있다. 테슬라는 악재가 거의 다 터진 상황이다. 주말에 큰일이 없고 월요일에 상승 기류를 타면 콜 감마 해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금요일에 콜을 파는 게 위험하다 생각돼서 콜 매도를 중지했다. 콜 감마 해지가 일어나면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시간 수요일에 있을 연준 기준 금리 결정이 있다. 금리 상승이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또한 열려있다. 100% 수익의 옵션 매도는 없다. 만기일에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질수록 리워드가 높다. 이것에서 꾸준히 수익을 보는 단 하나의 전략은 더 많은 수익을 보려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손실의 위험이 있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다.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콜 프리미엄이 낮은 상황이었다. 높은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콜을 매도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관망했다. 물론 커버드 콜은 장 오픈 때 풋과 함께 매도의 풋 매도를 커버했다. 주가가 급하게 계단식으로 빠지는 것을 보고 입하 단계에서 콜 크레딧 스프레드로 방어를 했다. 전략은 풋을 매도하고 연준 기준금리 결정 전 클로즈하는 것이었다. 장 오픈 즉시 월요일 오픈 볼라틸리티의 높은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풋 매도를 했으나 주가가 지수보다 강하게 빠져서 15분 후 손절. 다시 더 빠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더 안전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재매도. 목요일의 감마 스퀴즈는 만기일인 금요일까지 주가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콜 매도의 주의. 1000콜이 22,752개로 많은 양이니 목요일 콜 매도 시 감마 스퀴즈의 주의. 강한 상승 가능성. 오늘 주가 상승이 예상되어 어제는 덜 수확한 콜을 거둬들였는데 다행히 오늘 많이 올라주었다. 때문에 오늘 오픈 때 매도한 890-840 포트 크레디트 스프레드 1시간 반 만에 75% 수익을 냈다. 풋 가격이 잘 녹는다. 콜옵션 매도 위험 회피 꿀팁. 1. 이 많이 팔려있는 콜 가격에 근접했는가? 3. 악재가 해소되었는가? 이 세 가지 3일체일 때 장 오픈 시 콜을 절대 팔면 안 된다. 때문에 오늘은 풋만 매도했다. 방금 테슬라가 1000을 탈환했다. 시장에 나와 있는 1000달러 콜은 16,552개로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감마 스퀴즈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만기일인 내일까지도 유효하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볼륨과 콜 OI를 체크하는데요. 이번 주는 가장 많이 팔린 콜 1000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6,000개 정도로 평소 하이어스트 콜이 20,000에서 30,000으로 비교했을 때 낮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볼륨이 99,282로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물량은 없는데 구매자는 많아서 더욱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론이 주식 매도를 완전 끝냈다는 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때문에 내일 일론 매도물이 나오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 아직까지는 풋 매도에 유예. 오늘은 큰 상승이 예상되어 콜을 전부 걷어들여서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주말을 앞두고 매도한 옵션을 유지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지만 일론의 매도에 시장이 반응을 보이는 악재가 사라졌고 오늘 장 시작 즉시 매도한 풋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860으로 프로핏 찬스 97%이기 때문에 유지.
모두가 들뜨고 휴가를 생각하는 이런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에 금요일 미장이 닫으니까 탈탈 털어서 목요일 장마감 끝까지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나는 너무 속물인 걸까. 이번 주 만기 많이 나와있는 콜이 1100달러에 13,957개. 나온 콜 자체가 많지는 않다. 그래도 감마 스퀴즈 가능성이 있으니 정규장 시작 즉시 콜 매도는 금지. 만약 장 시작 후 주가가 쏘면 3파까지 무난하게 상승한다. 나스닥에 일이 없으면 그래프를 보며 매도하자. 나는 이번 주 콜 1250에서 1300 매도 예정. December 31st expiration TSLA option update. 장 시작 직후 그 전에 열려있던 풋을 수익화하고 950-900 풋 재매도. 장 시작 후 1시간 반 정도 감마 스퀴즈 파동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1300-1350 콜 매도. December 31st expiration TSLA option update. 감마 스퀴즈가 일어나는 날 장마감에 가까워질수록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빠지고 가장 많이 팔린 콜 가격을 주가가 못 넘겼을 경우 어제 1100콜 다음날은 높은 확률로 주가가 눌리게 된다. 때문에 어제 판 콜을 유지했고 오늘 마감 직전 클로즈. 하지만 콜을 재매도하지는 않았는데 상승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연말의 투자 심리와 어제까지도 1100콜이 많이 팔려있고 오늘 볼륨도 높았다. 테슬라 주가는 나스닥을 아웃퍼폼하면서 지지해주었다. 만기일인 금요일에 상승힘이 남아있으니 콜을 매도하더라도 목요일에는 다다 위험을 피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장시작 옵션 가격이 주가 상승보다 몇 배로 비싸질 때 이걸 확인해야 단순 상승인지 스퀴즈인지 확신 가능하다. 그날의 기업 악재나 호재를 알아야 옵션이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변수를 줄일 수 있다. 4. 금요일 상승, 그리고 월요일 프리장을 확인했을 때 주가가 지금 만기 하이어스트 콜에 근접했을 때 감마 스퀴즈 조건에 들어선다. 감마 스퀴즈 알아보는 간단 꿀팁. 별표 이것은 옵션 거래가 활발한 빅테크 기업 주식의 한함,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등등. 금요일에는 항상 다음 주 만기 하이어스트 콜을 워치리스트에 넣고 가격 변동을 추적. 기업 이벤트를 공부. 성 파동에 대해 공부하고 주가 그래프 확인. 4. 현생의 주린이 부자되는 법. 첫째, 장투할 미국 1등주 고른다. 둘째, 모르겠으면 QQQ, 스파이. 셋째, 3달 생활비를 제외한 전부를 주식 계좌에 넣어둔다. 넷째, 계좌를 만든 직후 시대의 반을 주식에 때려 넣은 후 나머지 40으로 분할 매수, 대출 금지. 다섯째, 판돈의 10% 남겨두고 마켓 크래시가 올 때 산다. 여섯째, 1년 이상 매수만. 콜 감마 스퀴즈는 쉽게 말하자면 옵션 판매자들 머리가 깨져서 주식을 사들이며 주가를 올리는 상황이다. 내가 판매자 포지션인데 미국 계좌는 개인도 주식 100개당 콜옵션 1개 판매 가능. 오늘 옵션 매도 3만 불 손해. 내 머리가 깨진 걸 보니 내일 장도 심상치가 않다. 이 와중에 나스닥 퓨처 상승 후. Jan. 6th. 주린이 하락장 대처법. 미국 1등주 장투, 1 보유 주식의 이달 과거 데이터를 보고 2. 세 번째 많이 빠진 날의 퍼센트를 확인한다. 이 확인한 만큼 빠진 날 분할 매수. 몰빵 노노 3. 하락장이어도 캐시의 10%는 보유, 돈 없으면 물타기 참기. 4. 나스닥이 6% 이상 하락. 보유금액 몰빵. 그전엔 몰빵 금지. 풋은 절대 금요일에 팔면 안 되니 명심. 이번 주는 너무 시무룩. 그래서 거래 올리는 것을 쉬었다. 높은 포트 거래 볼륨과 옵션 상황을 볼 때 테슬라 주가는 금요일도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 최근 트윗은 June 10th expiration TSLA option update. 중국인 도량이 생각보다 잘 나와져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750뿐만 아니라 800콜 거래량이 높아 750은 무리 없이 뚫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까지 꽤 상승 여력이 있어서 이번 주 마감 콜 매도는 더욱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 듯하다. End.